Startup engine approved. Altimeter 3023. 충북 음성에 있는 항공 헬기 부대의 출동을 지시했고 충북 음성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을 해서 경기도 이천에 주둔하고 있는 차공기 특기단을 기유사당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 관장님 탑승하셨습니까? 택시 후에 탑승하실 겁니다. 타워 1번기는 바로 테이크오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Cleared for takeoff. 1번기 테이크오프. 특전사는 이제 수방사에 서울 진입을 요청을 했죠. 그렇지만 수방사는 서울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헬기가 서울로 일단 계속 진입을 합니다. This is Master Control Box. Romeo 75. Romeo 75. 외곽에서 홀딩 레프트. Romeo 75에서 홀딩하기 바람. 저희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각 제시 홀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기 7서 라이트 홀딩 하겠습니다. 라이트 홀딩. 예, 이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가 있는 신수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로 도착하라고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일문적으로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서류장을 보여주시죠. 현재 계엄령 해제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바깥에서 군 또는 경찰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주십시오. 국회의원들 들어가기는 해줘야죠. 경찰청에서 어떻게 공지가 내려왔길래 이렇게 막고 계신 거예요? 계엄이 해제되면 여러분이 처벌받습니다. 빨리 문 여세요. 아니 본회의장 가셔야 되니까 뒤로 확인됐죠? 의원님 들어가시고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속속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MCRC 컨택 후 국회의사당 진입. MCRC 컨택 완료했고 목적지 알려줬습니다. 박정무 특전사령관은 왜 서울 진입을 허가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박안수 겸사령관은 MCRC에다가 지시를 해서 서울 진입을 허가하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사실상 수방사는 계속해서 서울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특전사는 특전사대로 계획된 임무를 그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수방사령부에서 서울에 진입을 막은 시간은 12분이다. Watchman, go ahead. 인가 받았습니다.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Say your destination again. Destination 여의도. Watchman, copy.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버스를 타고 국회에 도착한 것이 약 밤 11시 45분입니다. 버스 좀 막아주세요. 네. 빨리 막아주세요. 버스 막읍시다. 쓰지 마세요. 저거 잡아야 돼요. 막 이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그거 듣고 달려갔죠. 또 저희가 버스를 막으면서 막 도와주세요 계속 저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나오시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보여주고. 다시 전두환 대로 돌아갈 겁니까?
이것까지 명령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오세요. 아, 뭐하세요? 상을 나가잖아요. 위험해요. 동점하잖아, 비상기업에. 내가 했어요? 비상기업에 지금 동점하는 거 근데 지금. 자극하지 말고. 내한테 들어가서 어디서 비상기업에 동점해놓고 그냥. 자, 빠지세요. 빨리 의원님들 무조건 빨리 본회의장 안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의원님들 여기 계시면 안 돼. 내가 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군인이 건물에 들어오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긴박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주세요. 10분 정도는 정문으로 가주세요. 5분 정도 정문 가주시고 10분 정도는 후문으로 가주세요. 보안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완전 무장한 채로 후면 안내실 쪽으로 진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는지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무서웠죠. 온몸에 닭살이 들 정도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데 저 계엄군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여기 군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의사당인데 하며 제가 손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밀쳐내니까 그 계엄군도 마지못했는지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방어과에서 후문을 막아달라 요 요청이 왔고 그래서 보좌진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묶는 끈이 전혀 없어서 인터넷 연결선 같은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와서 손잡이를 다 묶었고요. 만약에 여기가 계엄군이 진입을 했다고 하면 뭐 한 몇 분 안에 뭐 본회의장 및 각 당 사무실 뭐 이렇게 다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계엄군이 양쪽으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발하기 전까지 그냥 봉쇄 임무만 받고 갔지 저희는 그 전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기 전까지 저희 작전 지역이 국회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저희는 듣지 않고 갔습니다. 다만 예상하는 거는 뭔가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 707에 가야 되는 상황이구나. 뭐야? 계엄령이네. 야! 아저씨!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저씨! 지휘관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야, 강준이 보고 싶어? 아저씨! 물러서시오. 물러서시오. 지금 사무총장 소속이 어디에요? 누구 명령 받았습니까? 누구 명령으로 온 겁니까? 사무총장 단호하지만 존댓말을 써가면서 항의하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때 계엄군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오히려 강하게 항의하면서 계엄군들에 대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폭행해요, 시민들을. 광주처럼 시민을 죽일 순 없다고 소리쳤고 광주의 학살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죽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을 놓아야죠. 먼저 도착한 인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다가 밀려서 돌아 나왔을 때 왜 못 들었냐고 누군가 얘기하니까 그럼 민간인 패라는 소리냐 라는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뒷문이 막혀서 정문으로 돌아가니 민간인들이 많이 막아서고 있었는데 뚫으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무도 뚫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여의도. 칠흑 갔던 그날감이죠. 대한민국 심장부로 향하던 군용 헬기에서 나온 교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 한마디로 시작된 작전이 결국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의 과정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던 시도는 웰 좌절되었고 또 맨몸의 시민들은 어떻게 무장한 군인을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의 기록들을 따라가면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실패했다는 그 결과 자체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군사력을 동원한 권력 장악 시도는 성공한 사례가 훨씬 많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들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어떻게 현장에서부터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무력화되었는지 그 균열의 순간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충북 음성의 한 군부대였습니다. 특전사 헬기 부대에 국회로 이동하라는 아주 이례적인 출동 지시가 내려오죠. 네, 맞습니다. 계획은 충북 음성에서 헬기가 이륙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 병력을 태우고 최종 목적지인 서울 여의도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신 기록에 나오는 그 데스티네이션 여의도라는 말이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작전의 첫 번째 균열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 터집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그러니까 수방사와의 충돌 말씀이시군요. 네.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려면 당연히 수방사 허가가 필요한데 수방사가 이걸 불허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자료를 보면서도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상부 명령인데 어떻게 일선 부대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수도 서울의 방위는 수방사의 고유 권한이고 다른 부대가 무장병력을 이끌고 허가 없이 진입하는 건 이건 사실상 쿠데타 상황을 제외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와. 특전사가 수방사의 불허에도 서울 진입을 강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압력을 행사하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는 건 이건 군 내부에서조차 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록을 보면 수방사가 진입을 막았던 시간이 단 12분이었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짧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죠. 그 12분의 대치가 바로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12분은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군 지휘체계 내에서 이 명령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저항이 기록된 시간인 거죠. 오히려 이 짧은 저항을 힘으로 꺾고 진입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이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따른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목표를 향해 폭주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군이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인 국회로 향하는 동안 국회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로 집결하라는 긴급 소집령을 내렸죠. 계엄령을 해제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그러니까 151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국회로 가는 길 자체가 원천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맞아요. 그에 대한 폭력이었죠. 당시 현장 기록을 보면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한 의원이 카메라를 향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자신들을 막는 경찰들한테 계엄 해제되면 당신들이 처벌받는다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는 경찰 개개인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이자 동시에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위가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점을 일깨우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던 셈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였죠. 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선언은 사태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계엄 세력 입장에서는 여당의 협조나 최소한의 묵인이 작전 성공의 필수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선언하면서 이 비상계엄은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단순히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 여야를 떠나서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지켜야 한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이런 정치적 물리적 대치가 벌어지는 동안 밤 11시 45분경 드디어 특수임무대 병력을 태운 버스가 국회 경내로 진입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와, 이걸 막아선 게 어떤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저 버스 좀 막아주세요. 빨리! 라고 외치자 너나 할 것 없이 시민들과 보좌진들이 달려나가서 버스를 애웠었다고 합니다. 이야,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국회에 막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군인들을 향해서 다시 전두환 시대로 돌아갈 거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길을 막는 행위를 넘어서서 군인들의 양심에 직접 말을 거는 행위처럼 보였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중요했던 이유는 군인들에게 너희는 국민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와 같은 국민이라는 그 양심에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버스 안에 앉아있는 젊은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눈앞의 시민들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버스를 막아서는 동안에도 사실 진짜 승부처는 국회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다른 루트를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완전 무장한 병력이 국회 본관 후문, 안내실 쪽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만약 여기가 뚫리면 본회의장까지는 불과 몇 분 거리였죠. 의원들이 표결을 하기도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총월된 군인들 앞을 막아선 건 비무장 상태의 국회 직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당시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주더군요. 온몸은 닭살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데. 하지만 그 공포를 이겨낸 거죠. 그는 증언에서
누군가는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여기는 군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외치며 손으로 계속 밀쳐냈다고 말합니다. 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로 맨손으로 저항한다는 것.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용기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저항이 통했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일개 직원의 저항에 주춤하면서 밖으로 물러났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를 막아낸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왜 물러났을까요? 그 직원이 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정당성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한 평범한 개인의 용기가 군인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거울처럼 비춰준 셈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기지도 빛났습니다. 문을 잠글 도구가 없으니까 인터넷 랜선을 뜯어서 문 손잡이를 칭칭 감아 묶었다는 증언을 보고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죠. 결국 이 모든 기록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시스템의 마지막 방어선은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라는 점입니다. 수방사 지휘관, 국회 직원, 버스를 막아선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곧 이야기할 현장의 군인들까지 각 단계의 개인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순간 거대한 작전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투입된 군인들,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군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출발 전까지 작전 지역이 국회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그 병사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헬기에 탔다는 겁니까? 그게 현대 군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군의 작전, 특히 보안이 중요한 작전일수록 현장 병력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군인의 증언을 보면 그냥 봉쇄 임무만 받고 갔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방송을 보고 나서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거죠. 한 병사는 뭔가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적 위기 상황에 투입된다는 막연한 사명감만 있었을 뿐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심장을 멈추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군요. 현장에서 시민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충격은 정말 컸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명령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광주처럼 시민을 죽일 순 없다고 외치자 군인들 내부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증언에 따르면 국회 진임에 실패하고 복귀한 병사에게 간부가 왜 못 들었냐고 묻자 그 병사가 그럼 민간인을 패라는 소립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휘관은 계엄군의 동요를 막으려 했겠지만 이미 현장의 군인들은 시민들의 저항 앞에서 명확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불의한 명령을 이긴 겁니다. 그 군인들의 양심을 일깨운 것은 결국 시민들의 용기였습니다. 자료에 담긴 한 시민의 인터뷰가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광주의 학살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을 놓아야죠. 죽음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역설. 바로 그 용기가 총뿌리를 멈춰 세운 가장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저항을 넘어서 군인들에게 당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행위였죠. 목적지 여의도, 한마디 교신으로 시작된 그날 밤의 작전은 결국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록들은 단순히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불의한 명령이 어떻게 여러 단계에 걸쳐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양심에 의해 저지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군대의 총구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복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날 밤 국회 후문을 막아섰던 그 직원의 작은 용기가 없었다면, 버스 앞을 가로막았던 시민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역사는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어떤 거대한 영웅이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